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왜 피고인 대통령을 내리셨사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로요. 이재명은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이재명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에서도 이재명은 아마 반감을 느끼고 배신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김혜경도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사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김혜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재명과 김혜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우파들이 입틀막 전쟁에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가 있고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 여기 로봇 박람회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즉시 지시만 하면 로봇이 투입해서 모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어느 사람이냐? 바로 노조입니다. 가장 직격탄을 받을게요. 제조업과 그리고 생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가 아주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실제로 기아차와 현대차가요. 최근에는 정년 퇴직으로 1000명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1000명, 1500명씩 매년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0명, 1500명 내보냈으니까 이 청년들을 1000명, 1500명 정도를 다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주 4.5일제부터 시작해서 정년 연장에다가 노란봉투법, 근로자 추징제, 상법,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아주 그 기업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로봇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숫자가 완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노조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노조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 노조의 힘이 얼마나 빠졌는지요. 사실 그동안에 귀족 노조, 이 노조들의 조합원 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주고 했는데 이 월급을 주는 것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조의 전임, 법정 전임자 그리고 노조 간부들한테 돈을 막 주고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노조한테도 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년간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28억 원을 주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노조만 보면 정말 치가 떨린다. 그래서 노조가 없었으면 좋겠다. 금속노조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노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로봇으로 대처가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대한 수레 못 피한다. 로봇이 온다는데 어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노조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도 배신감을 느끼고 아마 이재명한테 분명히 영수증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오든 간에 이재명의 내리막은 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로봇이 막 준비되어 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첨단 세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피고인 이재명 때문에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설탕세를 걷느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팔아라 말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고인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요. 한동훈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 이 지도부가 다 나와가지고 거기 지도부라는 건 최고위원들도 있는 거죠.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나와가지고 이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한동훈 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제명은요. 그 제명으로 끝난 겁니다. 한동훈한테 공천받았다는 그 사람들. 한동훈 지금 추앙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한동훈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한동훈 어디 선거라도 나와보라고 하세요. 선거도 못 나오고 나가서 그럼 한동훈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너희들 당 하나 만들어라 하는데도 당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작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이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여기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성국 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느냐, 어디 감히 의원한테 말대꾸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발언입니까? 배지가 무엇입니까? 배지라는 게 권력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헌신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나가가지고 나 권력 뺏지다는 사람이야, 어디 뺏지도 없는 사람이 오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논리라면 12월 3일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배지가 없는 한동훈이 들어왔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왜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협위원장들이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성명서를 내고 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 의식을 버리라 라고 하면서 정성국 의원을 향해 가지고 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당원들의 피와 땀에 세워진 자리이지 동지를 멸시하고 갑질을 일삼으라고 한 벼슬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강한 최고위원은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자 140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그런 동지한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라면서 삿대질과 반말을 퍼부은 것은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폭거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총은 당내 현안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고 당대표와 최고위원까지 참석한 엄중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금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차별을 감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금배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 정성국 의원을 향해서 비판적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야 맞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한동훈 제명되고 이 당내에 분열을 초래하고 심지어 이 이재명 정권을 만든 최고의 공신이 누굽니까? 1등 공신도 아니에요. 특등 공신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그런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그 제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배지 없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한동훈한테는 왜 국회 본회의 갈 때 배지 없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심하게 이 한동훈 징계를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국회도 어떻게 보면 로봇으로 대체해도 불만이 없을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판사도 로봇으로 변경해가지고요, 그냥 준비서면, 이 자신들의 이 준비서면을 인터넷으로 내면 그거 맞춰가지고 챗 GPT 같이 판사가 AI로 쫙 해서 판결 딱 내리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저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개파 논쟁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AI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런 한심한 놀이를 하고 있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 개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재명으로 돌아와서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앞뒤가 다른 사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고요. 앞뒤가 다른 국회의원 누굴까요? 강선우예요. 네, 강선우입니다. 강선우. 예, 강선우가요, 처음에 경찰 조사를 하러 갔는데 경찰 조사를 하러 갈 때 뭐라고 했느냐? 저는 뭐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갑질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경찰이요, 김경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로 해가지고 1억 원 받았다고 했는데 이 1억 원을 받은 것도 알고 보니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강 의원 측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경한테 야 1억 원을 한 번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쭉 들어오면 안 된다. 띄엄띄엄 줘라. 500만 원씩 뭐 조금씩 띄엄띄엄 줘라 해가지고 선관위한테 걸리지 않을 그런 작전까지 써가면서 쪼개기 후원 방법까지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강선우가 말하는 원칙이라는 거는 앞에서는 나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더러운 짓하고 뒤에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앞에서는 적법한 행위란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강선우의 삶의 원칙이었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뼛속까지 추악한 이중성, 이게 딱 민주당이고 이재명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돈에 환장한 좌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돈에 환장했다.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 정권 잡았을 때 헤쳐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실제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좌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어쩌다 민변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변이 뜨기만 하면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집단, 아, 그리고 저런 사람은 추악한 집단,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 민변 변호사가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해먹었던데요. 보니까 과거사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사 비즈니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국가 배상을 시키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먼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피해자를 모아가지고 피해자 아닌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해서 배상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자, 그럼 그 배상금을 누구한테 주느냐? 직접 희생자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이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 받으면 어떻게 되죠? 환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금을 받아놓고도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고소 진정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리고 은평경찰서 해가지고 이 변호사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이 유가족들이 고소하고 그리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이 변호사는 또 황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말을 하는 유족이 있으면 내가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사무실 사정이 어렵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탄압을 받은 거랑 돈을 주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사무실 어려운 거랑 이 보상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임료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자들한테 박근혜 하면서 박근혜를 팔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정권에 탄압받고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요, 이 피해자들한테 조금씩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조금씩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이 각종 과거사 이 활동이요, 무려 소송가액이 1조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 가액 얼마를 가져가느냐, 전체 가액의 거의 50%에 가까운 6,246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좌파들이 해먹는 이 스케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재명 해먹는 거 보세요. 이재명 해먹는 거 보십시오. 이 판사들까지 검사들까지 다 쥐락펴락 해가지고 사실은 뭐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은 검찰까지도 항소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좌파들은 돈에 환장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적, 뒤로는 돈을 다 받아먹는, 이게 바로 좌파들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된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노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노조와 이재명 사이, 여기를 파고 들어야 된다. 또 지금 민주당 내부 분열을 보십시오. 정청래와 그리고 지금 합당 안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안에 만해가지고 친명과 친청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얘기는 이걸 중독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코어 집단, 보수의 코어 집단은 이념으로 코어 집단을 잡고요. 정책으로는 바로 중도층을 잡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파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부 총지자들 나가서 니들끼리 싸워라. 오세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세훈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닷없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오세훈이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개혁신당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세훈이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고 자신이 당대표 선거로 나와가지고 개혁신당과 손잡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한강에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하나 김혜경 얘기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경은 또 어떤 거냐. 김정숙이야말로 특활비로 옷값 그리고 특활비로 옷을 샀네 만에 이 논란도 있었지만 김정숙 자체가 자신이 권력자인 것처럼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걸려도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경도 김정숙에 못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김혜경에 대한 김혜경 여사 김혜경의 수행이었던 이 사람을 이재명이 감사위원으로 초고서 속전속결 취임을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던지 한겨레마저도 사설까지 써가면서 감사원의 개혁 의지가 있느냐. 김혜경 여사 보좌 임선수 감사위원 속전속결 취임. 김혜경 여사라는 말도 싫으시죠? 김혜경 보좌 임선수 감사위원 속전속결 튀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감사위원회 민변 출신의 임성숙 변호사 완전히 광주 출신이죠. 광주 출신의 전남대에다가 광주 민변까지 한 사람 완전히 그 지역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당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대통령 때 뭐라고 했느냐 김혜경을 보좌하는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 이재명과 김혜경과 이재명이 가까운 사람을 감사위원회에 앉혔다. 지금 감사원에서요. 윤석열 정부 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내려가면 감사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쫄리겠죠. 김혜경도 쫄리겠죠. 뭐가 쫄릴진 모르겠습니다. 당당하면 이런 사람 임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공정성에 의심받는다. 한겨레가 이 정도로 사설을 쓸 정도면 분명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의 지인구나 지인을 공직에 앉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자신과 가까운 사람, 김혜경을 보좌했던 사람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이 사기 탄핵, 불법 선거, 게다가 이 모래성처럼 쌓은 대통령의 자리, 이 자리는 분명히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도 견찰로 만들고 검찰도 해체하고 감사위원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심어 놓겠지만 국민의 민심은 거스를 수가 없다. 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